야, 거기 붙어 있지 말랬지? 당장 안 꺼져? 고깃집 앞 한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유리창에 붙어 있던 아이들은 깜짝 놀라 넘어졌습니다. 매일 와서 유리창에 침 묻히고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동생은 울먹이며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형아, 나 너무 배고파. 그 순간 쌍둥이 얼굴을 보게 된 한민호 회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매가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붕어빵처럼 똑같았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이며 왜 자신의 어릴 적 얼굴을 닮은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와 서빈이 처음 만난 건 대학 도서관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외아들로 자란 민호는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반면 고아원 출신인 서빈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스스로를 지탱해왔죠.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던 두 사람은 책장 사이에서 자꾸만 눈이 마주쳤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서빈의 단단한 눈빛이 좋았습니다. 서빈은 민호의 순수한 미소가 따뜻했어요. 1년 남짓 연애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집에 결혼 의사를 밝힌 순간 어머니 윤말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절대 안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는 들릴 수 없어. 말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엄마, 서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만날 필요 없어. 뿌리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야. 말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대성그룹 5대 독자가 고아 출신하고 결혼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반박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빈을 포기할 수도 없었죠. 결국 민호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좁은 반지하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냉장고는 자주 텅 비었어요. 민호는 택배 상하차 일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육체 노동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민호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서빈이 퇴근한 민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점점 지쳐가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조금씩 달아갔어요. 민호는 그 힘듦을 서빈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억지로라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빈은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혼자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민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서빈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했는지도 몰라요. 민호 역시 가난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아꼈죠. 하지만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말없이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말순이 반지하 방을 찾아온 건 어느 겨울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일하러 나간 사이 말순은 서빈 앞에 앉아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아직도 아이가 없다면서? 네. 말순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 따위가 낳은 아이를 우리 집안 핏줄로 받아줄 생각 없어. 그러니 아이 낳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서빈은 눈물을 삼켰지만 말순의 독한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 아들을 꼬셔서 집 나가게 만들고 이 꼴로 고생이나 시키고 넌 우리 민호한테 어울리지 않아. 서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순은 가끔 찾아와 독한 말을 했지만 서빈은 그 사실을 민호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더 힘들어질까봐 또 어머니와 더 멀어질까봐 두려웠죠. 그 무렵 민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밤 민호는 좁은 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어머니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부유했던 과거와 초라한 현재가 자꾸만 비교됐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민호야, 이제 그만 고생하고 집으로 돌아와. 회장 자리도 물려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조건 있어. 그 여자하고는 헤어지고 와. 고아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알겠지?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민호는 서빈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죠. 서빈아,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서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날 밤 반지하 방의 차가운 바람보다 더 차갑게 두 사람의 미래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민호가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서빈은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속이 메스꺼웠고 아침마다 울렁거렸어요. 병원을 찾은 서빈은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차예요. 서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다음 말에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런데 산모님, 여기 보이시죠? 태낭이 2개예요. 쌍둥이십니다. 네, 쌍둥이요?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쌍둥이 맞습니다. 두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진료실을 나온 서빈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이미 떠났습니다. 연락처도 바꿨죠. 혼자서도 아이 하나 키우기 힘든데 쌍둥이라니. 서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쌍둥이를 혼자 키워?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서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빈은 천천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해. 둘 다 내가 키워야 해. 서빈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꾹 참고 한 걸음씩 걸었어요. 혼자서 쌍둥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서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민호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말순의 뜻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집안의 딸 장다혜와 재혼했어요. 기업가 집안에 교양 있는 여자였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했어요. 그 후로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민호는 대성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높은 사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계약서에 서명했고 수백억짜리 거래를 성사시켰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가슴속은 텅 빈 것 같았어요. 밤마다 넓은 침실에 혼자 누우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죠. 민호는 운전기사를 보내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달렸어요. 어느새 차는 낯익은 동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빈과 살던 반지하 근처였어요. 민호는 차에서 내려 눈을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눈발을 비쳤어요. 민호는 코트깃을 세우고 천천히 걸었죠. 발자국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던 시간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골목 끝에 작은 고깃집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안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한 가족이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 그 행복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그때였습니다. 고깃집 유리창에 작은 손이 닿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두 아이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둘 다 너무 얇은 점퍼만 입고 있었어요. 털모자도 장갑도 없이 눈을 막고 있었죠.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창문 안쪽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다른 아이는 작은 손으로 배를 쓸어내렸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왠지 마음이 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깃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 거기 붙어 있지 말랬지? 당장 안 꺼져.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해요.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손을 휘저으며 계속 소리쳤어요. 매일 와서 유리창에 침 묻히고 손님들 보기 싫어한다고. 아이들은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눈 덮인 보도블록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아, 아파. 눈물과 콧물이 뒤섞였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형의 옷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형아, 배고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걸어갔습니다. 고깃집 직원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어요. 아이들만 눈 속에 남겨져 있었죠. 안 다쳤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눈매는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눈매, 코 라인, 입모양까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형아이는 재빨리 일어나 동생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작은 몸으로 동생을 감싸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민호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어린데도 동생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놀랐구나. 몇 살이니? 6살이에요. 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배고프지? 아저씨가 고기 사줄까? 민호가 고깃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생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형아이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너희 지금 배고프잖아.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형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억지로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 착한 아이들이구나. 민호가 쪼그려 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집까지는 데려다 줄게. 밤도 늦었는데 어른 없이 다니면 위험하잖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동생을 돌아보고 다시 민호를 보고 또 주변을 둘러봤죠. 우리 집 멀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가자. 아저씨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형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길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형아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 아이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민호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걷다가 동생 아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아이의 팔을 잡아줬어요. 조심해. 고마워요, 아저씨. 동생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로등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췄어요. 민호의 시선이 아이의 귀 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작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왼쪽 귀 밑, 턱 라인 바로 위에 작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귀 밑을 만졌습니다. 자신도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곳에 반점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지? 민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동생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이서빈이에요. 그 순간 민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서빈. 그 이름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세상이 한순간 정지한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닮은 얼굴, 귀 밑 반점, 그리고 이서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최고예요. 동생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눈발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민호는 느낄 수 없었어요. 온 신경이 방금 들은 그 이름에 쏠려 있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아저씨 여기에요. 형아이가 낡은 빌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1층 반지하 같은 곳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형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생도 따라했어요. 두 아이는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형아이가 돌아봤습니다. 한별이요. 동생은 한솔이에요. 한별 한솔. 민호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아이들이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어느새 민호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였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분명히 내 아들이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그제야 눈물인지 눈송이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빈아, 네가 혼자 이 아이들을 키웠던 거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쌍둥이를 혼자 낳고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민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호는 핸들을 붙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배고프다고 말하던 작은 목소리, 귀 밑에 똑같은 반점, 엄마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순간 민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 반드시 확인해야 해. 내일 당장 김비서를 불러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멍해졌어요. 이사들이 보고하는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죠. 한별 한솔. 아이들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민호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급히 조사해야 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김비서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서빈이라는 사람을 찾아봐. 이서빈이요? 김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봐. 쌍둥이가 있어. 알겠습니다.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머니께는 절대 알리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김비서입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어와. 김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김비서가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은 사진이었습니다. 쌍둥이 유치원 입학 사진. 한별과 한솔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옷이 낡았어요. 머리도 어설프게 잘린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서빈 자녀, 이한별, 이한솔, 생년월일 2020년 3월 15일. 민호의 손가락이 생년월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2020년 3월. 내가 서빈이를 떠난 지 8개월 후.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빈이 뱃속에 아이들을 품고 있을 때 자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섰던 거예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부공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긴 빈칸만 있었어요. 민호는 그 빈칸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현재 이서빈 씨는 미혼모로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에는 원래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민호. 그 세 글자가 거기 있어야 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져 글씨가 흐려졌어요.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산 후 이틀 만에 퇴원해서
일주일 만에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쌍둥이를 업고 식당 설거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났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만 했습니다. 한참 후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주먹으로 세면대를 쳤습니다. 피가 났어요. 회장님, 김 비서가 화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이들이었어. 6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김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빈이가 혼자, 쌍둥이를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 한참 후에야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현재 상황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해봐. 서빈 씨는 지금 동네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고요. 민호가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사채 빚이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5천만 원.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아파서 병원비가 급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끔 찾아온다고 합니다. 민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서빈아,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주먹으로 창문을 여러 번 쳤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으면 네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그동안 편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한 밥 먹고, 그동안 서빈이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 비서가 민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김 비서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닫고 김 비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내일 당장 서빈이를 찾아갈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그리고 아이들 아빠로서 책임질 거야. 갑자기 나타나시면 서빈 씨가 놀라실 텐데요. 알아. 화를 낼 수도 있어.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지.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빈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아니, 용서 못 받아도 평생 아이들 곁을 지킬 거야. 민호는 책상으로 돌아와 쌍둥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별아, 한솔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지켜줄게. 꼭.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서빈을 찾아가기도 전에 서빈의 삶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민호가 서빈을 조사하는 동안 윤말순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사한 자료 중 일부가 말순의 손에 들어갔어요. 말순의 오랜 측근이 몰래 사본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말순은 서재에서 혼자 서류를 펼쳤습니다. 쌍둥이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유치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민호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말순은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설마 이 아이들이. 아니야. 민호는 무정자증이었어.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 민호가 장다혜와 재혼했을 때였어요.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민호는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수는 그 사실을 민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 다혜를 탓했고 결국 둘은 이혼했죠. 혹시 저 여자가 다른 남자애를 낳은 거 아니야? 하지만 사진 속 아이들은 민호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말수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 비서, 당장 올라와. 잠시 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최 비서였어요. 30년 넘게 말순을 보좌해온 측근이었죠. 이 아이들 친자 확인 검사를 해. 절대 비밀 보장되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 비서가 봉투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결과 나왔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한씨 집안 핏줄이야.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고아 출신녀는 절대 며느리로 못 받아들이지. 아이들만 데려와야 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을 잃고 집을 잃으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겠지. 말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빈은 마트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사장님이 찾으세요. 서빈은 불안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빈 씨, 앉아요. 사장은 서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말 미안한데 사정이 생겼어요. 서빈 씨를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요. 서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가게 사정이. 사장님, 제발이요. 저 여기 그만두면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급여하고 퇴직금이에요. 서빈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며칠 후 서빈이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집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빈 씨,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사실은 이 건물이 팔렸어요. 새 주인이 전체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나가줘야 할 것 같아요. 서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이요? 그게 무슨...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았거든요. 하지만 저 갈 데가 없어요. 애들도 있고 기한 내에 나가줘요.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빈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서빈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밀린 월세를 제외하자 1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빈은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빈이 아이들과 함께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서빈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서빈 씨 맞죠? 낯선 남자 둘이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누구세요? 서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서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더는 못 기다려.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5,450만 원이야. 5,450만 원이요?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몇 년째 못 갚고 있잖아. 이자도 생각해야지. 남자가 서빈에게 바싹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 못 준비하면 남자가 한별과 한솔을 가리켰습니다. 애들 데려가는 수가 있어. 뭐라고요? 아이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서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남자 하나가 한별에게 다가갔습니다. 애들이 착하네. 아저씨 따라갈래? 싫어요. 한별이 동생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한솔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 서빈이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서빈을 밀쳤어요. 서빈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났어요. 엄마.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남자가 한별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한별이 발버둥쳤습니다. 한솔은 형 옆에 매달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 치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빈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민호였습니다. 서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6년 만이었습니다. 6년 전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던 그 남자. 넌 뭔데 참견이야? 사채업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와서 사채업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호가 힘을 주자 사채업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애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른 사채업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가볍게 피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오지 마. 민호가 남자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1억 원짜리였어요. 원금이랑 이자, 그리고 위로금까지. 이걸로 끝이야.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만약 또 보이면 그때는 가만 안 둬.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서빈을 돌아봤습니다. 서빈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호와 서빈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빈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빈아, 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와서 뭐하러? 서빈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어요. 한별과 한솔은 엄마 뒤에 숨어서 민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 내리던 밤에 봤던 그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한솔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빈아, 우리 얘기 좀.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요. 서빈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우린 6년 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서빈아, 가세요. 제발 가요.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들어가자. 서빈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별과 한솔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민호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호는 닫힌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민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서빈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민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다음 날부터 서빈의 집 근처를 지켰습니다.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서빈이 문전박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민호는 차 안에서 서빈과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침마다 유치원 가는 모습, 오후에 데리러 가는 모습, 얇은 점퍼만 입은 세 사람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사흘째 되는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빈이 한소를 업고 뛰어나왔어요. 한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동생 괜찮아? 괜찮아. 병원만 가면 돼.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빈은 큰 길로 뛰어갔어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택시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서빈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서빈아. 서빈이 돌아봤습니다. 민호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내 차 타. 병원 데려다 줄게.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럴 때야? 한솔이 아프잖아. 민호가 한솔을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죠. 서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까지만. 네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민호는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서빈이 항의하려 했지만 한솔이 또 기침을 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15분 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진료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이네요. 주사 맞고 약 처방받아 가세요. 수납 창구에서 서빈이 카드를 꺼냈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부됐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민호가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서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고 나오는데 누군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한민호 씨?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박 선생님, 여기는 어쩐 일로? 아이가 아파서요. 민호가 한솔을 가리켰습니다. 아드님이세요? 네. 박 선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무정자증이었는데 다행히 임신이 되셨나 보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요? 혹시 모르셨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 선생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빈아, 나 무정자증이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빈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들들 맞아요. 당신 말고 다른 남자는 없었어요. 절대. 서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가 결과를 숨긴 거야. 5년 전 재혼했을 때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문제없고 다혜 쪽 문제라고 했었죠.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체면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에게 책임을 돌렸던 거야. 민호는 치가 떨렸습니다. 서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제발. 그냥 집까지만 데려다 줄게. 서빈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친구 집까지 갔습니다. 서빈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렸어요. 애들 재우고 나올게요. 고마워. 30분 후 서빈이 다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빈아,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전에 내가 너무 비겁했어. 가난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너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평생 함께하겠다고 했으면서. 민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동안 너랑 아이들은 힘들었는데 나는 따뜻한 집에서 자고 편한 침대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서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 내 말 다 들을 때까지. 민호가 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어. 한별이랑 한솔이 아빠로서, 그리고 너의 남편으로서 나 아직도 널 사랑해. 서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어줘. 제발. 이번엔 진짜야. 너랑 애들 지킬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서빈은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 애들 낳고 혼자 키우고 밤마다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서빈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못해요. 절대.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처음 겪어보는 가난이었으니까. 서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둘 다 어렸던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서빈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애들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다시는 도망가지 마요. 힘들어도 함께 버텨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게. 약속해.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진짜 지켜줄게. 서빈은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민호는 서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빈은 민호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한참 후에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서빈아, 우리 집으로 가자. 너랑 애들.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할 거야. 너는 내 아내고 애들은 내 아들이라고. 서빈은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해. 민호가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아팠던 것들, 그리웠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을. 민호가 집으로 돌아간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핸들을 꼭 잡았어요. 서빈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빈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 후 민호는 서빈과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서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민호가 서빈의 손을 잡았어요. 한별과 한솔은 커다란 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진짜 크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응. 잠깐 동안 여기서 지낼 거야. 서빈은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윤말순이 서 있었어요. 말순은 쌍둥이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손자들을 집에 데려왔구나. 말순이 한별과 한솔에게 다가갔어요. 말순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빈을 봤어요.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빈 씨도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서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방 옆에 손님방 준비했어요. 거기 쓰시면 돼요. 말순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빈이는 제 방에. 아직 정식으로 재혼한 것도 아니잖아. 천천히 하자. 말순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방 쓸게요. 서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넓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한별과 한솔은 처음 보는 음식들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손자들. 말순이 아이들에게 고기를 집어줬어요. 맛있어요. 한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빈 씨도 편하게 지내요. 여기가 이제 집이니까. 말순이 서빈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서빈은 밥맛이 없었어요. 말순의 시선이 가끔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차갑게 느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고 나자 말순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말순이 서빈을 불렀습니다. 이서빈. 네. 서빈이 돌아봤습니다. 아침은 5시 반에 준비 시작해. 민호가 일찍 출근하니까. 그리고 청소, 빨래, 다림질. 네가 다 해. 말순이 서빈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공짜로 먹고 자는 거 아니잖아. 서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한테는 말하지 마. 쓸데없이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빈의 고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 준비, 청소, 빨래, 다림질, 저녁 준비까지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말순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상을 보더니 작게 혀를 찼어요. 국이 싱겁네. 죄송합니다. 넌간도 제대로 못 맞춰? 다시 끓여. 제대로. 말순이 국그릇을 밀었습니다. 서빈은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점심때 말순이 서빈을 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고아 주제에 재벌가 아들 낚아채려고 얼마나 애썼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뭔데?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손자들만 보고 참는 거야. 열심히 해. 쓸모 없어지면 바로 내보낼 거니까. 서빈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민호가 돌아오면 말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빈 씨가 정성껏 준비했어. 우리 며느리 솜씨 좋네.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빈아. 민호가 서빈의 손을 잡았어요. 서빈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면 말해요. 말순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서빈을 잘 대해준다고 생각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빈은 점점 지쳐갔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체중도 빠졌어요. 가끔 속이 메스꺼웠고 배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빈이 부엌에서 어지러워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빈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형아, 엄마 왜 자꾸 아파? 모르겠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일 많이 시켜서 그런가 봐. 할머니, 아빠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달라. 응, 나도 알아. 무서워. 민호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일을 시킨다고? 아빠 없을 때랑 다르다고?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민호는 서빈을 유심히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말라간 입술. 서빈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서빈이 웃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서빈이 좀 쉬게 해주세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민호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시켰다고. 서빈 씨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렇죠, 서빈 씨?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서빈 방에 갔습니다. 서빈아,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 많이 힘들어 보여. 진짜 괜찮아요. 걱정 마요. 제가 여기 신세 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야. 괜찮다니까요. 애들도 좋아하고 여기가 좋아요. 서빈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서빈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서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빈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배가 자주 아팠습니다. 속도 쓰렸어요. 가끔 피로감이 몰려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빈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민호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빈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별과 한솔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접시를 씻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서빈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서빈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한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솔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호가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방을 보자 민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빈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서빈아. 민호가 서빈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빈아, 정신 차려. 말순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빈이가 쓰러졌어요. 민호가 서빈을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별아, 한솔아. 할머니랑 있자. 싫어요. 엄마 따라갈 거예요. 한별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애들도 데려갈게요. 민호는 서빈과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서빈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민호는 응급실 밖에서 한별, 한솔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아? 한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곧 나을 거야. 민호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민호는 아이들을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환자분이 간암입니다. 말기예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간 전체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는 어렵고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식이요? 네. 간 이식 지금 상태로는 6개월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B형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은 O형이네요. 혈액형이 안 맞습니다. 전국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빈은 이틀 후에 깨어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호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 깨어났어? 민호가 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은 집에 있어. 어머니가 보고 계셔. 서빈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남이래. 서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네가 이렇게 아픈 줄. 민호가 서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식하면 돼. 지금 기증자 찾고 있어. 서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기증자 소식이 없어 민호는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웃었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뇌사 판정받은 분인데 가족분들이 기증을 결정하셨어요. 혈액형도 맞고 조건도 적합합니다. 일주일 후 수술 가능합니다. 민호는 서빈을 안았습니다. 들었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정말, 정말이에요? 서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별과 한솔도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곧 낫는 거야? 응, 엄마 곧 나아. 서빈이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에게 웃음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술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 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민호 보호자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증자 측에서 철회했습니다. 네.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증을 취소하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술 사흘 앞뒀는데.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증자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증자 가족 뒷조사해봐.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지. 알겠습니다. 이틀 후 김 비서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기증자 가족이 최근에 거액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계좌에 갑자기 5억 원이 입금됐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추적이 어렵습니다. 외국 계좌에서 송금됐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민호는 기증자 가족 주소를 알아내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주택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한민호라고 합니다. 기증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나왔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 아내가 죽어갑니다. 안 됩니다.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 녹색 코트 입은 할머니 언제 또 와? 돈 또 줘?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해. 여자가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녹색 코트 입은 할머니요? 누가 찾아온 겁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돈을 주고 기증을 막은 겁니까?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 장례 치르고 빚 갚고 그래야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차에 대성 마크가 있던데? 아이가 말하자 여자가 황급히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성그룹이요?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 말했어요. 나가주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녹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 민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설마 어머니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민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급히 조사해야 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빈이가 직장 잃고 집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사채업자들 일까지. 혹시 우리 쪽에서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줘.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까지.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다음 날 김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비서를 통해 마트 사장에게 현금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빌라 건물주가 큰 사모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채업자와 최 비서의 접촉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다 어머니가 한 거야? 네. 큰 사모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비서, 차 준비해. 집으로 간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민호는 저택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윤말순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왔니? 어머니. 민호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순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서류냐? 어머니가 한 짓들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빈이 직장, 집, 사채업자들. 전부 어머니가 꾸민 거였죠? 말순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다 맞아. 그 여자 너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했어. 손자들만 데려오려고. 그것만이 아니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 기증자 가족한테 5억을 준 것도 어머니죠? 기증을 막으라고.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간 이식 못 받으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아셨으면서 서빈이를 죽일 셈이었어요? 감히 고아 출신이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을 해?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서빈이는 제 아내예요. 애들 엄마고요.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민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끝이야. 회장 자리고 뭐고 다 없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생.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말순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서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 서빈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민호가 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이 취소됐다면서요? 응. 그런데 어머니야. 어머니가 기증자 가족한테 돈을 줬어. 기증을 막으라고. 서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민호가 서빈을 안았습니다. 서빈은 민호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른 기증자를 찾을 거야. 절대 포기 안 해. 며칠 후였습니다. 민호가 병원 로비에 있을 때 복지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한민호 보호자님,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다른 대기자, 가족분이 양보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뇌사 기증자도 나타났습니다. 젊은 가장이셨는데 교통사고로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을 짚고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수술은 이틀 후입니다. 민호는 곧장 서빈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서빈아, 기증자 나타났어. 서빈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이틀 후에 수술해. 민호가 서빈을 껴안았습니다. 서빈은 민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별과 한솔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서빈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네 식구가 한데 모여 울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빈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호 씨, 만약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민호가 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살 거야. 꼭 살아서 나와야 돼.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 나도 기다리고 있어.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민호가 서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시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민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기다릴게. 꼭 나와.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8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식은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그 한마디에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별과 한솔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엄마 수술 잘 끝났대. 정말? 그래. 엄마 이제 다시 건강해질 거야. 민호가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데 모여 울었어요. 서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서빈을 봤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돼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우리 서빈이 살았어. 민호는 유리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말수는 혼자 저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작은 사모님 수술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 말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사흘 후 서빈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서빈아. 민호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서빈의 손을 잡았어요. 수술 잘 끝났대. 다행이다. 서빈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가 서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애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별과 한솔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아가들. 엄마,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안 아파. 서빈이 아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서빈은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어요.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식된 간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정말요? 서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 3개월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민호가 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야. 서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민호 씨, 회사는 괜찮아요? 요즘 계속 병원에만 있잖아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너랑 애들이 더 중요해. 민호가 서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사실 회사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우자 이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는 계속 연기됐고 중요한 결정들이 미뤄졌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잠깐 회사에 들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김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결제하실 서류들입니다. 알았어. 책상에 놔둬.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사회에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회의? 회장님 건강 문제와 경영 공백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잡아줘.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사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한 이사가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동안 회사 일에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 일이 있으셨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시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담이시죠? 대성그룹을 누가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면 됩니다. 제가 추천할 사람도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지분 중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린 결정입니다. 민호가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회장 자리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요. 하지만 회장님 어머님께서 어머니는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민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인수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해 주세요. 민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서빈에게 말했습니다. 서빈아,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 서빈이 침대에 앉아 민호를 봤습니다. 나 회장직 내려놓기로 했어. 네. 서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왜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너랑 애들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 민호가 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한 데 가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민호 씨, 회장 자리를 버린다는 게 가족 없는 자리는 필요 없어. 민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나 이제 진짜 행복하고 싶어. 돈이랑 권력 말고 진짜 행복. 서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민호가 서빈을 안았습니다. 윤말수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저택 거실에서 집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네, 사모님. 이사회에서 그렇게 발표하셨답니다. 이 미친. 그 여자 때문이야.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 말순이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당장 민호 불러와. 민호 회장님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신답니다. 말순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순은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집은 쓸쓸하기만 했어요. 일주일 후 민호는 작은 상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1층은 빈 가게였어요. 민호는 서빈과 함께 그곳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어때? 좋아요. 서빈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뭐 할 건데요? 고깃집 하려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고깃집이요? 응. 나 잘할 수 있겠지? 서빈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설렘과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응. 전혀.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민호가 서빈을 안았습니다. 한별과 한솔도 가게에 왔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가게야? 응. 우리 가게. 아이들이 가게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어요. 네 식구는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빈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가벼운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식된 간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물론 무리는 금물이지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병원을 나온 네 식구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어요. 한별한 솔레 고깃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름이야. 한솔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가 아침부터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서빈이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도울게요.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괜찮아? 아직 무리하면 안 되는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상생활 해도 된대요. 너무 무리만 안 하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간단한 것만 할게요. 당신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서빈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말해야 돼. 네. 그럴게요. 서빈이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후 5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삼겹살 2인분이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민호가 능숙하게 고기를 집게로 집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많이 늘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서비스예요. 한별이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우리 한별이 참 착하네. 손님이 한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 손님들 이야기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서빈은 창밖을 봤습니다.
민호가 손님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빈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민호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수고했어요. 서빈이 민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가게를 정리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민호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거였어. 내가 원했던 살.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가게가 한창 바쁠 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순간 멈칫했어요. 서빈도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은 수수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아도 되니? 네, 여기 앉으세요. 민호가 구석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가게였어요. 뭐 드릴까요? 삼겹살 1인분.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주방으로 가려는데 한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한별이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비스예요. 한별이 반찬을 놓았습니다. 한솔도 따라왔어요. 할머니,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가 고기를 가져왔어요. 직접 구워주었습니다. 드세요. 고맙다. 말순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기를 집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따뜻했어요. 맛있어요? 한솔이 물었습니다. 응, 맛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말순이 계산하려 할 때 민호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아니다. 내가 낼게. 말순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과 함께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뭔데요? 열어봐. 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민호야, 서빈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금 당장 용서는 바라지 않을게. 다만 나중에 언젠가 내가 용서가 된다면 그때 한 번만 찾아와 줄 수 있겠니?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라. 민호는 메모를 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됐다. 나간다.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또 와요. 한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민호는 창밖으로 어머니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천천히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호 씨, 서빈이 옆으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호가 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친 네 식구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별과 한솔이 앞서 걸으며 장난쳤어요. 민호와 서빈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행복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서빈이 웃었습니다. 나도. 민호가 서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빠, 엄마, 빨리 와요. 아이들이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간다. 민호와 서빈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네 식구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고깃집에서 피어나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